대표가 모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는 탄력근로제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470조 원 규모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재정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노사 갈등, 무역 분쟁으로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돌파구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미국 중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무역과 금융 등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본격 논의에 앞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2시간 반가량 긴 논의 끝에 대통령과 여야는 총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채용비리 근절, 탄력근로제와 아동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법안과 예산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 쪽에선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현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확대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아동수당도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대통령과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 선거 연령 18세 이하 논의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한쪽에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내년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여당과 깎으려는 야당이 맞붙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산심의 첫날인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침체인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네, 류 기자, 일자리와 관련해선 야당이 대규모 삭감 공언했다고요? 네, 야당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2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중 상당수가 단기 예산이거나 후대에 큰 부담이 되는 공무원 관련 예산이라며 이에 대한 삭감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일자리 중 10조 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슈퍼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일자리 예산을 두고는 여야 시각차가 크다고요?
네, 내년도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건데요. 2009년에 10.6% 늘어난 이후 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 예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역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그중에서 여야가 직접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는 이 직접 일자리 분야입니다. 여당은 이 직접 일자리를 두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이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또 단기 알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8조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련 협력 기금 증액을 놓고도 여야 충돌 예상된다고요. 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남북 협력 기금 예산이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400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경제 협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더 키우면 안 된다면서 7천억 원 가량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여당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예산안 처리할 때 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야가 이렇게 좀 충돌을 하게 되면 법정 시한을 좀 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야 충돌한다 이런 표현 들으시면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또 본회의장을 막 점거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산안을 놓고 과거에 그랬던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요, 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과 또 국회에서의 의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는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예 해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해 왔습니다. 그나마 2014년부터는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 법도 능사는 아니어서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에 예산안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경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거 봤을 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올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판매 부진 속에 노사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습니다. 수출이 176만 대로 9.3%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인 현대차 노사가 중심이 돼서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행될 경우 현대차 노조는 고용 안정을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한국 GM 노조도 법인 분리와 관련해 시위 등 쟁의 행위 강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르노, 삼성 역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각 완성차마다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황입니다. 불황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노조는 더욱 전투적 카드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 같은 경우는 경영 정보를 정확하게 노측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노측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진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노조는 곧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또 다른 위협적인 파도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무역 전쟁입니다. 완성차의 불황은 부품과 후방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14%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지난 9월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3개월 만에 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6만 명의 생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겁니다. 여기에 판매, 수리 부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납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시작된 불황이 부품과 후방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미와 중국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승용차급 수요가 추가로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시장 수요 악화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래차로의 전환 등 구조적인 요인까지 겹쳐 이런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2010년 이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7, 8년 기간이 다시 지나야. 당장 급한 것은 글로벌 수요 회복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추이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앞서 상황을 보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나서서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물 한 모금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적절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당장 고사 위기인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간의 어떤 M&A 활동, 인수 합병의 활동을 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내 불필요한 경쟁이나 어떤 수익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M&A 활성화 대책, 지원금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일단 완성차 업계의 경우는 보다 좀 장기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맞춰주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수소차를 일단 예로 들게 되면 우리보다도 훨씬 출발이 늦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일본의 경우에 아베 정부의 어떤 확실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덕분에 어느새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4만 대까지 늘리고 또 충전소도 200곳 가까이 지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는 잘 따라왔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미래차의 어떤 비중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양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당장 수출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그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수요가 좀 일단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중국 시장입니다. 이 최대의 어떤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사드 보복 이후에 어떤 부진을 털어내는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를 기점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좀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올해 이 자동차 판매가 28년 만에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루어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 갈등에 좀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좀 완화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미국의 25% 관세 여부입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고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약 22.7%의 대미 수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말고 좀 우리 스스로 좀 대안을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미래 경쟁력, 수소차나 전기차의 어떤 기술력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런 기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래 기술들이 당장의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떻게 살 것인지도 좀 궁리를 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형 SUV나 SUV 같은 이 전략 신형차 개발에 좀 서두르고 있고 차량을 부분 변경하는 이른바 페이스리프팅도 서둘러 나서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 등의 어떤 신흥국에서 맞춤형 전략 차종을 내놓는 것도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와 마트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솔직히 저 자신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규제를 강하게 해준다면 불편함을 이제 감수를 일부러 하겠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규제 쪽만 신경 써버리면은 반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서울시가 오는 9일까지 마트와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짜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물기가 있거나 생길 수 있는 식품만 담게 돼 있는 이 투명한 비닐을 장바구니용으로 쓰는 소비자가 많다는 겁니다. 신선식품 코너에 놓여 있는 이 비닐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냥 시장 봉투로 다 사용하는 분이 거의 한 90%? 그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런 거 가져가는 것도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것도 다 뜯어서 이렇게 담아가시니까 그런 게 문제지.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봐주기 형식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바뀐다 이런 거고요. 중앙정부가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대형 유통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 대상인데 전자상가라든가 대형 옷가게 이런 데는 다 규제 대상 아니거든.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한 만큼 단속보다는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은행 지점이 아닌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신청자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위험대출로 분류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대출 신청자를 예로 이 신청자가 현재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등의 원리금이 3,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규 대출을 내줄 때 더 깐깐하게 심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KB 하나, 우리, 신한은행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영업점이 아닌 본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본점의 전문 심사역들이 더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100%로 보고 관리했지만 현재는 70%로 낮추었습니다. 이를 넘어가면 본부 심사 등을 거쳐 예외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나갑니다. 시중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대출, 평균 DSR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후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먼저 황인표 기자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시험대이자 재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of our entire lives.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출생시민제 폐지 주장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면서 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세력의 중심점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함께 돌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총기 사고가 잦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his election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with rhetoric designed to make us angry and make 이 밖에 의료보험 부담금 상승과 세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중요한 쟁점거리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나 나프타 재협상 문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경우에 미국 우선주의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지 요인으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새로 뽑게 되는데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거란 여론조사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 여부와 공화당보다 낮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역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통상 정책이겠죠? 네, 그렇기는 한데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사실상 우리 경제에는 뭐 커다란 변화가 있겠다,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유를 보자면 현재 미국 통상 정책의 핵심을 보면 대중국 무역 적자 줄이기에 쏠려 있는데, 이는 사실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요, 단순한 통상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중국과의 패권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중국 통상 정책은 강경 기조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현재 미국 정치권 내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민주당이 뭐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정책은 지금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증시나 뭐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미 중간 선거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식시장 내 외환시장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악재가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이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들이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높아 보이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앞서도 짚어봤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트럼프식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감세 정책 등이 하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달러 강세가 멈추고 미 증시 조정을 끌어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예산 지출이 또 많아지게 되겠죠. 더욱 이제 중산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경기 부양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짙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주식시장에도 긴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폐암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 최대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신약의 기술 수출 단일 계약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유한양행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에 성공한 신약 물질은 레이저티닙이라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8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이 느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물질의 돌연 변이만을 골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1, 2상 시험 중간 결과 부작용이 적고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텍이 유한양행의 계약금 560억 원을 포함해 단계별 인상과 개발 시판까지 최대 1조 4천억 원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면 매출에 따라 10%의 로열티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올해 한미약품의 뼈아픈 개발 중단을 경험했던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 2015년 폐암 치료제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지만 임상 단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계약을 체결한 독일 제약사가 개발 중단과 권리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일상부터 치면은 뭐 진짜 2, 3% 내외까지 내려가고요. 그럴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한미약품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 수출했다고 할 때도 사실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였거든요.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위축됐던 제약업계에 희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박규환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지난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모두 8,926건으로 2만 건을 넘겼던 전달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 신고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압박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악용 사례를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신고 건수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유값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들로부터 우유를 납품받는 파리바게뜨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어제부터 우유 제품 8종의 가격을 10%가량 올려 200ml 제품 가격이 종전 95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8월, 남양유업은 지난달 우유값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외 대상국 공식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날씨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동쪽 대부분 지방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으로는 대부분 지방이 나쁨 단계로 더욱 높겠는데요. KF80 이상의 인증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온다는 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출퇴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아침에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상은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